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길병원 혈액내과 김혁입니다. 오늘은 급성골수백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급성골수백혈병은 어떤 병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하는 고강도 항암 치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백혈병의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고강도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급성골수백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혈액이란 무엇이고 혈액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급성백혈병이 생겼을 때 그러한 이상에 의한 어떤 증상이 생기는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혈액은 크게 혈장하고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혈장은 피를 보면은 물로 돼 있으니까 그 물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혈구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세포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이런 혈구에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혈구라는 게 있고요. 혈구. 그 다음에 적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혈구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백혈구는 보통은 한 7,000개 정도 수치가 정도 되는데, 보통은 4,000에서 10,000개 정도, 요 사이가 적절한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혈구는 혈색소라는 것으로 기준을 하는데요. 남자는 13 이상, 여자는 12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너무 많을 때도 병이지만 이거보다 적으면 우리가 적혈구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혈소판은 보통은 한 20만 개 정도가 정상인데, 일반적으로 10만에서 40만 개 정도가 정상이 됩니다.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급성골수백혈병이 생겼을 때 이런 숫자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혈액 수치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게 되죠. 따라서 이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가 몇 개인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얘는 방어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과 공격하는 그런 방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면역작용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면역 반응을 하는 것도 백혈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방어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을 해줍니다. 산소 운반.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외부에서 산소를 불러 들여와서 이 산소를 받아들인 다음에 온몸으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들어오는 곳이 결국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를 통해서 결국 혈액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혈액 안으로 들어온 산소는 이 혈색소라는 곳에 붙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세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산소를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혈색소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숨을 잘 쉬고 폐도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각 세포에 들어가는 산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소판은 우리가 피가 났을 때 피를 멈추는 작용 중에 하나를 담당을 합니다. 피를 멈추게 하는 작용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혈소판만 가지고 피가 멈추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단계에 작용을 하는 것이 혈소판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피를 어느 정도 막아주면 그것들을 더 공고하게 피가 새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응고작용이라고 하는, 응고인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피가 멈추는데 작용하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혈소판이 가장 그 첫 번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소판이 부족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출혈이 생긴다. 근데 이제 혈소판의 출혈과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출혈은 약간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혈소판이 부족하면 뭔가 피가 잘 안 멈추거나 피가 잘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백혈구의 숫자의 이상 또는 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방어가 문제가 생기고, 적혈구의 수치의 이상 또는 기능의 이상이면 산소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것과 같은 현상.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이 있다. 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이런 증상을 우리가 빈혈 증상이라고 하는데, 빈혈 증상이 적혈구, 즉 혈색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을 우리가 빈혈 증상이라고 소위 얘기를 합니다. 혈소판의 수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이것은 이제 출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급성 골수 백혈병은 뭐냐? 급성 골수 백혈병은 이름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급성이고 골수고 백혈병입니다. 자, 먼저 이 마지막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혈병. 백혈병이라는 것은 일단 혈액암입니다. 혈액암.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백혈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백혈병 뭐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피에서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혈병은 혈액에서 생기는 암의 일종입니다. 혈액에서 생기는 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림프구라는 것에서 생기는 림프종도 있고, 그 다음에 B세포,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에서 생기는 다발골수종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혈액암 중에서 이 암세포가 골수에서 생겨서 어떤 수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면은 우리가 백혈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혈액암 중에 혈액 수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혈액에 암세포가 존재하는 거죠. 암세포가. 네. 그러니까 혈액암 중에서 혈액 자체에 암세포가 많아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수치가 변화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백혈병이라는 이름에 암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혈액암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수는 뭐냐? 골수는 이 혈액이 크게 두 가지로 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수구와 림프구로 분화가 되는데, 골수구와 림프구 둘 중에 골수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한 이유는
이 두 개가 치료 방법이 약간 다르고 쓰는 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림프종이라는 병과 또 아주 연관이 많이 있고 급성 골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병과 또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류적으로 봤을 때는 혈액암 중에서 상당히 다른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혈병 중에서 골수 백혈병이냐 림프 백혈병이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성은 자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암세포가 많아진다,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성은 뭐냐면은 미성숙 형태,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가 많아지는 것을 급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 말고 이제 만성 백혈병이 있습니다. 만성 백혈병은 성숙형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 혈액에서 보이는 그런 성숙형 형태가 많아지는 것을 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성 백혈병은 성숙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거죠.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는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그것이 더 나빠지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가 바로 미성숙 백혈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암세포가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고 증상도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그리고 증상이 없다가 나타나는 시간도 빠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급성하면은 뭐가 빨리 나빠진다라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급성은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급성 백혈병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혈병, 급성 백혈병, 급성 골수 백혈병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골수 백혈병이 생겼을 때 왜 증상이 생기느냐? 왜 이상이 생길까? 자, 일단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이 암세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암세포는 이것은 정상적인 혈액으로부터입니다. 정상적인 혈액이 암세포로 변화가 된 거죠. 변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염과 암은 완전히 다른 거죠. 감염은 우리 몸에 원래 없던 거 또는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잠복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없던 것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원래 자기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변화가 됐다. 그렇다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정상적인 게 암세포가 됐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정상적인 게 암세포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변화가 뭐냐? 결국은 유전자의 변화입니다. 유전자.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설계회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발현이 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가 뭔가 변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정상 혈액세포였으나
어느 순간 이런 변화가 겹치게 되면 돌연변이가 하나 생기고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고 어떤 특정한 급성골수 백혈병은 돌연변이가 하나만 생겨도 생기는 백혈병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성골수 백혈병은 이런 암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상당히 여러 개가 겹쳐야 결국은 급성 백혈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돌연변이가 하나, 둘, 세 개가 겹치게 돼서 결국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가 생기는 것은 상당히 자주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새롭게 복사를 해서 줘야 됩니다. 새로운 세포에. 그런데 복사를 하다 보면 복사에 뭔가 흠집이 생길 수 있죠. 그 흠집이 결국은 돌연변이입니다. 우리가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는 깨끗했지만 복사한 것을 다시 복사하고 하다 보면 뭔가 까맣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흠집이죠. 유전자 입장에서는 유전자가 정상적인 온전한 유전자였는데 복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뭔가 바뀌는 것이 돌연변이고 그 돌연변이가 쌓여 있으면 그 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암세포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가 축적이 돼서 암세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는다. 두 번째, 자기 복제를 굉장히 많이 해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자, 그러면 혈액에서 암세포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암세포가 잘 안 죽고 빨리 자라고 똑같은 암세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급성골수 백혈병에서 나오는 암세포의 형태는 미성숙 백혈구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양육을 거쳐서 교육을 거쳐서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직업을 가질 때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죠. 따라서 갓난아이한테 어떤 고도의 일을 시킨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혈액세포도 미성숙 형태가 고도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숙 형태의 백혈구는 자기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기 기능을 못하는 미성숙 형태의 백혈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피를 만드는 곳을 골수라고 부릅니다. 골수. 네. 자, 골수라고 하면은 보통 뭐 뇌나 이런 그 척수 이런 것들을 이제 골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골수는 거기가 아니고요. 뼈 안에 들어있는 피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치킨 드실 때 거기 치킨의 뼈가 있죠. 뼈 안을 보면 겉에는 아주 딱딱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이렇게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굉장히 딱딱하지만 그 안쪽은 스펀지처럼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골수라고 하는 거고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골수라고 하는 곳이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공장이죠. 자, 우리가 공장을 예를 들어보면 공장에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자기만 혼자 일을 안 하면 좋은데 집에도 잘 안 가고 계속 자리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자기 동료를 엄청나게 만드는 거죠. 일 안 하는 동료를 엄청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의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정도는 이제 일을 못하는 구역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구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급성백혈병이 생겼을 때 정상적인 정상혈액은 어떻게 되느냐? 정상혈액은 당연히 줄어들죠. 암세포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피를 만드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정상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상혈액이 줄어들면 백혈구가 줄고 적혈구가 줄고 혈소판이 주는 거죠. 그렇다면 백혈구의 방어 기능이 안 되고 적혈구의 산소 운반이 안 되고 혈소판의 지혈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백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혈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백혈병의 암세포 자체가 일으키는 증상이라기보다는 이 백혈병이 많아지면서 정상혈액이 줄어들므로써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의 증상은 언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면 방어작용이 안 된다. 방어작용이 안 된다는 것은 감염에 취약하다는 건데 감염에 취약한 것이 어떤 상황이냐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입 안에 염증이 생기시는 분도 있고 폐렴이 심하게 생기는 분도 있고 아니면 폐혈증, 균혈증, 폐혈증처럼 온몸에 균이 막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상처가 잘 안 나와서 막 퉁퉁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급성백혈병은 그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심지어 한 달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다. 이런 분이 갑자기 급성백혈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하고 이제 급성백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급성백혈병이라는데 뭐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신 분이 많고 또 하나는 아니 얼마 전까지 아주 건강하고 특히나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해봤는데도 아무 이상 없고 이런데 왜 급성백혈병이냐 그게 진짜 맞나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증상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이 증상이 백혈병의 굉장히 특이한 증상은 아닙니다. 뭐 피곤한 게 백혈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멍이 잘 든다. 이것도 백혈병의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감염이 생겼다. 이것도 그거 보고 백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너무나 흔한 증상이고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굉장히 약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백혈병이라는 것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 급성백혈병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완전 정상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진단 당시에는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신 거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올 리가 없죠. 특히 혈액 수치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너무 이상해서 이거는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감염으로 오셨거나 아니면은 너무 뭐 빈혈 증상이 너무 심해서 왔거나 아니면은 출혈로 왔거나 뭔가가 있어서 오신 거죠. 아무것도 없이 병원에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급성골수백혈병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정상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급성골수백혈병으로 현재 진단됐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조금 병을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골수백혈병이 되면 이런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가 자라서 골수에서 골수를 차지하고 이런 정상적인 혈액이 줄어들므로써 증상이 나타난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암세포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입니다. 암세포가 증가하게 되면 정상적인 혈액 수치는 처음에는 감소하죠. 그렇지만 암세포가 너무 많게 된다. 그러면 피로 다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백혈구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뭐 정상이 지금 10,000개인데 뭐 10만 개, 20만 개 뭐 넘어가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혈병의 증상은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것도 증상이고 혈액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증상이고, 그러니까 이 증상만 가지고 급성골수백혈병을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골수백혈병은 어쨌든 미성숙 형태의 골수구에서 생기는 암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암세포에 대한 치료, 그것이 결국은 항암 치료가 되는 거죠. 항암 치료.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시 이제 골수 말씀을 드렸는데, 골수에서 피를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골수를 검사를 해서 우리가 급성골수백혈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골수 검사는 진단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병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때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골수 검사를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분은 첫 2달 동안에 거의 4번, 5번 정도 골수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도 2번, 3번 하고, 또 조혈세포 이식, 골수 이식을 받게 되면 또 한 2년간 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수 검사. 자, 골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하고 뼈 사이에 피를 만드는 요 성분이 골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온몸의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뼈에서 검사를 하든지 상관이 없게 되는데, 성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대부분의 뼈가 지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지방화가 되면서 피를 만들지 못하는 곳이 되고, 피를 만드는 곳은 보통은 골반하고 여기 흉골이라고 하죠. 요 앞에 있는, 가슴 앞에 있는 뼈, 여기 뼈가 있습니다. 여기 뼈가 있고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흉골에서 피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할 때에는 흉골 쪽에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골반뼈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는 크게 2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골수 흡입 검사와 골수 생검이 있습니다. 골수 흡입 검사는 뭐냐면, 자, 바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늘이 당연히 뼈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뼈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좀 있다. 우리가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진통제도 좀 쓰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이 뼈 안까지 마취를 해서 통증을 없애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여기 바깥쪽으로만 우리가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쪽에서 나오는 통증은 조금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할 때는 미리 진통제를 쓰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진통제를 전체적으로 써서 통증을 좀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늘이 이렇게 뼈의 바깥쪽 단단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피 성분을 검사한다. 이게 흡입검사입니다. 흡입검사. 이것을 흡입검사라고 합니다. 피 성분을 막 뽑아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걸로 모양을 봅니다. 모양을 보고
이런 미성숙 형태의 백혈구가 많이 있냐? 얼마나 많이 있냐? 20% 이상, 전체 세포의 20% 이상이 있어야 우리가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20% 이상이 미성숙 형태의 암세포에 해당이 되느냐를 세야 됩니다. 세려면 모양을 봐야 되겠죠. 모양을 보려면 피성분이 필요한데 흡인 검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정상 혈액이 암세포로 변화가 되는데 뭐가 변화가 되느냐? 유전자가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검사를 하려면 골수 흡입이 필요합니다. 유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대한 어떤 구조체,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염색체라고 부르는데 염색체의 구조적 변화, 수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결국은 돌연변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는 아주 작은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체의 작은 부분을 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그 전체가 모여있는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염색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46개가 있고 그 중에서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성염색체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염색체는 4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44개 중에 그 각각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염색체는 2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2개인데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44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를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크기하고 모양별로.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22번 염색체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나당 염색체가 수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서류 더미 또는 캐비넷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더미나 캐비넷에 구조적인 또는 수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염색체 검사. 이런 검사도 필요하고 아까 유전자 검사도 필요하고요. 모양도 봐야 되고. 그래서 골수 흡입 검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아야 됩니다. 많은 양을 뽑아서 그런 각종 검사들을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골수 생검이라고 합니다. 생검은 뭐냐면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째로 뽑아내는 거죠. 이 가느다랗게 보통은 한 2cm 정도로 뽑아내는데, 이 바늘의 크기에 맞게 보통 이제 뚫립니다. 그래서 요것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슬라이드로 이제 제작을 해서 구조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골수 흡입 검사에서 완전히 꽉 박혀가지고 잘 나오지 않았던 백혈병 세포가 구조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입 검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생검에서 급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흡입 검사와 생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이제 골수 검사라고 한다. 주로 골반뼈에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진단됐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과연 급성 골수 백혈병이 맞냐?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얼마 전까지 멀쩡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질문이죠.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도대체 몇 기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암이라고 하면 암이 몇 기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몇 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암이 생겼을 때 위에서 생기면 위암, 폐에서 생기면 폐암, 췌장에서 생기면 췌장암 이렇게 되겠죠. 즉 암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부위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부위가 있고 그 부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1기, 2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으로 퍼졌다. 주변 장기를 막 침범하고 있다. 그러면 3기. 그런데 주변 장기만 침범하는 게 아니고 먼 데로 전이가 됐다. 그러면 4기. 이렇게 부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암세포가 부분적이라는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성골수백혈병은 부분적인 병이 아니죠. 급성골수백혈병은 암세포가 피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피는 온몸을 갑니다. 그러면은 암세포가 하나 있을 때 이게 부분적인 병일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병일까요? 당연히 전체적인 병이죠. 어느 부분만 없앤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전신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급성골수백혈병은 몇 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병인 거죠. 그런 암인 거죠. 국소적인 병일 때만 우리가 몇 기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혈액암 중에 국소적인 병이 아닌데도 1기, 2기, 3기를 나누는 다발골수정이라는 병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장기의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급성골수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 백혈병 세포 하나만 생겨도 전체적으로 온몸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기라는 개념이 없다. 그렇다면 급성골수백혈병은 얼마나 나쁘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일까? 그러니까 급성골수백혈병이 다 똑같은 병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암이 1기, 2기, 3기, 4기가 있듯이 급성골수백혈병도 뭔가 조금 더 치료에 잘 듣는 애가 있고 치료가 잘 안 듣는 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이제 전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국소적이냐 아니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피에서 암세포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암세포를 얻기가 쉽다는 얘기고 이 암세포의 특징을 알아내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암세포는 정상혈액세포가 유전자 염색체 변화에 의해서 암세포로 변화가 됐다. 그렇다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유전자나 염색체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전자나 암세포, 유전자나 염색체의 변화, 돌연변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암세포가 치료에 잘 반응을 할 것이냐, 재발을 잘 할 것이냐,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즉,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매우 어려운 반면에 얼마나 퍼졌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급성골수백혈병은 전신적인 병이니까 얼마나 퍼졌냐는 얘기하기 어렵다. 대신에 암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유전자나 염색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전자나 염색체를 가지고 병이 치료가 잘 될 것이다. 또는 중간이다. 또는 치료가 좀 잘 안 되거나 재발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좋은 예후, 중간 예후, 나쁜 예후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기냐는 없고 예후가 좋냐, 중간이냐, 나쁘냐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백혈병 세포가 가지고 있는, 즉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표적으로 할 것이냐, 즉 우리가 표적항암제라는 것을 쓸 때 이 표적항암제가 특정한 표적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죠. 특정한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 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표적을 쓸 수 있는 거니까 표적이 없으면은 표적항암제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표적이 있냐 없냐를 아는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급성골수백혈병에서 유전자나 염색체 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진단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예후가 어떠냐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급성골수백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급성골수백혈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골수백혈병은 즉 암세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세포를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항암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항암치료란 말은 그냥 암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다. 암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치료다. 단순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가 무슨 어떤 독한 약을 쓴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힘든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항암치료란 말 자체는 암에 대해서 대항하는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항암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항암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강도의 항암치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강도의 항암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도라고 하면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즉, 항암치료의 약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또는 이것의 부작용을 이겨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강도 항암치료가 되겠고요. 고강도 항암치료, 즉 강력한 항암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치료를 못하면 그러면은 치료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이 몸 상태가 적절하게 고강도 항암치료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약의 강도는 조금 낮지만 병 자체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저강도 항암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고강도 항암치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강도 항암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백혈병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의견 또는 견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급성골수백혈병은 암세포인데 이 암세포를 제거를 한다. 그래서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결국은 완치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치료가 고강도 항암치료입니다. 즉, 고강도 항암치료를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암세포를 강력한 약으로 제거를 해서 결국은 완치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강도 항암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모든 환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암세포를 없애서 완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모든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고강도 항암치료가 상당히 강력한 항암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강도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각각의 환자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연세가 너무 많다. 뭐 아픈 데는 없지만 연세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세포 기능도 다 노화되어 있고 장기 기능도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폐 기능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심장 기능 상태가 안 좋다, 콩팥이 너무 망가져 있다 등등등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일 때도 고강도 항암 치료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급성골수백혈병에 걸렸는데 완치를 생각하지 않고 완치에 대한 완치의 어떤 치료는 나는 바라지 않는다 이러신 분, 또는 고강도 항암 치료가 조금 어려워서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기 어려우신 분, 이런 분들이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모두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저강도 항암 치료의 성적이 상당히 좋아져서 고강도 항암 치료와 거의 유사한 그런 성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적이 고강도 항암 치료를 넘어서는 정도의 성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거냐 아닐 거냐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국은 결정이 된다.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연세가 너무 많지 않고 또 장기 기능이 고강도 항암 치료에 견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치가 되겠습니다. 완치. 자, 그러면 완치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 관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자, 완전 관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급성골수백혈병이 생겼을 때 급성골수백혈병이 암세포기 때문에 골수에서 증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정상적인 혈액 수치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암세포를 제거를 해주면 암세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상 혈액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지고 정상 혈액세포가 회복이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암세포가 단순하게 안 보이는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결과로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돼야 우리가 완전 관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강도 항암 치료의 1차 목표는 완전 관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치료를 관해를 유도한다. 관해를 유도하는 치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해 유도 치료. 그러니까 관해 유도 치료의 목표는 완전 관해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 관해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는 재발 방지를 해서 완치로 가야죠.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관해가 됐으니까 재발 방지를 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치료를 관해 후 치료다. 이렇게 부릅니다. 관해 후 치료. 관해 후에 하는 치료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해 후에 하는 치료다. 이것을 이제 다지기 치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공고요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관해를 얻은 다음에 재발을 억제 또는 없애기 위해서 하는 치료다 라는 개념은 똑같죠. 자,
이 관해 후 치료에 일반적으로 공고요법 또는 다지기 항암 치료뿐만 아니고 조혈세포 이식, 즉 골수 이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혈세포 이식이 관해 후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됐다 그러면은 골수 이식은 언제 하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관해가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관해가 된 다음에 완치를 위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해 조혈세포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단 받았을 때는 일단 관해가 되도록 관해 유도 치료를 해야죠. 관해 유도 치료를 하고 여기서 관해가 돼야 그 다음에 뭐 조혈세포 이식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진단받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 조혈세포 이식, 그러니까 이제 급성백혈병은 조혈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혈세포 이식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완전 관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다. 완전 관해가 된 다음에는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혈세포 이식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서로 이제 논의도 가능하고, 어떤 치료가 적절할 건지를 다시 우리가 그 논의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해 유도 치료가 결국은 첫 번째 치료이면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해가 안 되면 급성골수 백혈병이 완치가 될 가능성은 결국은 없습니다. 관해가 돼야 완치가 되는 거죠. 백혈병이 없어져서 정상 혈액 수치가 회복이 안 되는데 완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단계는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해는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관해를 만들기 위한 치료가 결국은 급성골수 백혈병 전체 치료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60% 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해 유도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관해 유도 치료는 지금 고강도 항암 치료의 관해 유도 치료이기 때문에 약이 상당히 강력한 약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그 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우리가 7+3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7+3 요법이라고 하는데, 7+3 요법이라는 건 뭐냐? 한 가지 약이 7일간 들어가고 다른 한 가지 약이 동시에 3일간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간 동시에 출발하죠. 두 개의 약이 동시에 출발해서 하나는 3일 맞고 끝나고 하나는 7일간 들어가고, 7일이면 끝납니다. 7+3 요법은 이게 끝입니다. 첫 7일간 들어가는 약이 모두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7+3 요법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약은 언제 들어가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게 끝입니다. 요것만 하고 관해가 되는지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약이 7일간 들어가고 한 가지 약이 3일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해가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일반적으로 관해가 되는 데까지 보통 특히나 이제 혈액 수치가 회복되는 데까지 6주에서 8주쯤 걸립니다. 6주에서 8주. 자, 그러면 약물 치료는 처음에 7일을 했죠. 처음 7일을 했는데 실제로 관해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은 6주에서 8주, 한 달 반 또는 2달. 뭐 아주 빠르신 분은 뭐 3주 만에 회복되신 분도 있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한 6주에서 8주쯤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는 뭐냐? 도대체 요 사이는 뭐냐? 사실은 이 사이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다는 것은 암세포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정상 혈액도 없앱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암세포도 없어지지만 정상 혈액세포가 그나마도 얼마 없었던 게 더 없어져서 거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거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제가 급성골수 백혈병의 설명에서 혈액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산소를 운반을 해주고, 세 번째는 지혈작용을 한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수준이 진단 당시보다 더 안 되는 거죠. 거의 혈액 수치가 없는 수준이니까. 따라서 요 사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약이 들어갈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보통 약이 들어갈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고강도 항암 치료, 고강도. 거기다가 백혈병 치료, TV에서 봤더니 백혈병 치료 아주 힘들다고 하더라. 그래서 겁을 잔뜩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제 회진을 하게 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러신 분이 많아요. 실제로 거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구토가 많거나 뭐 당장 무슨 증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이제 구토 방지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항암제를 맞았다고 해서 구토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약이 들어갔는데 약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잘 모르겠다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진단할 때도 급성백혈병인지 난 잘 모르고 인지를 잘 못하고 지금 어쨌든 급성백혈병이라고 하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치료를 하는데 치료도 뭐가 약이 들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나? 내가 진짜 환자가 맞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이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 수치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때 각종 감염, 출혈, 뭐 빈혈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그 다음에 장염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잇몸 염증도 생기고 부기동염이라고 해서 축농증 같은 것도 생기고 뭐 상처가 났는데 여기 막 저기 엄청나게 또 염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특히나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도 심하게 생기고 그쪽에 치질뿐만 아니고 치질이 생기게 되면 또 그쪽 이제 염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그 항문 주위로 굉장히 염증이 생겨서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처음 약이 들어갈 때는 멀쩡하지만 실제로 이 후반이 갈 때는 그런 각종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힘들어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관해가 되면, 즉 혈액 수치가 회복이 되면 이런 증상들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없어지는 데까지 6주에서 8주쯤 걸리는 거죠. 따라서 저 기간 동안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뭐 출혈이나 빈혈 증상은 수혈을 함으로써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감염은 예방적인 항생제를 사실 바이러스,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예방적인 항생제를 저희가 다 쓰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익혀 드시라. 무균식이라고는 저균식이라고는 하는데요. 익혀 드시라. 왜냐하면 균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고 무균실. 그러니까 무균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압력을 원래 기압보다 더 세게 줍니다. 세게 주면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병실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공기는 헤파 필터라고 해서 세균
걸르는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균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무균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나서 혈액 수치가 떨어지면 무균실에 들어가서 그 맛없는 그 각종 익힌 음식을 드시면서 여기 감염, 출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종 겪으면서 있다가 6주에서 8주쯤 되면 이제 백혈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감염이 되겠습니다. 감염은 일단 그 감염 자체가 상당히 환자를 괴롭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감염의 정도에 따라서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특히나 급성 골수백혈병에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면 거의 100% 감염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감염 중에서도 우리가 백혈구의 방어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균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균혈증 현상, 균이 피에 있는 균혈증이죠. 균혈증 현상이 생기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균혈증이 심해져서 각종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폐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제 폐혈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도 사망률이 50%가 넘죠. 근데 급성 백혈병의 관해 유도 치료 또는 뭐 우리가 관해 후 치료 때도 가끔 폐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때 생겼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사망하시는 거죠. 그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열나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서 항생제를 쓰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감염을 주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주의한다고 사실은 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이런 위험을 현재로서는 감수하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되려면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치료가 고강도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강도 항암 치료라고 해서 이런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강도 치료보다는 빈도가 조금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험이 높으면 얻는 것도 많다 그런 뜻인데 고강도 항암 치료가 그렇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강도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를 중간에 판단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사이에 감염도 잘 생기고 하니까 이 치료가 잘 돼서 기다려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또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혈병 세포가 남아있어서 치료약을 빨리 바꿔줘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고 보통은 14일, 28일 이때 골수검사를 하게 됩니다. 골수검사를 해서 치료가 잘 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치료가 잘 됐으면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가면 되고요. 치료가 잘 안 됐으면 빨리 약을 바꿔줄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볼 가치가 있는가를 다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이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당시에 환자 상태가 어떠냐. 즉, 환자 상태가 뭐 다시 항암 치료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환자 상태가 뭐 감염도 심하고 해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죠. 또 하나는 이런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 골수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검사의 결과가 어떠냐.
즉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지만 유전자나 염색체 검사가 상당히 치료가 잘 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4일이나 28일, 14일하고 28일 저희는 이제 두 번을 중간에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골수 검사를 했을 때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면 14일째에서는 골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혈병 세포도 없고 정상적인 혈액 세포도 없고. 자, 그러면 치료가 잘 된 거죠. 기다리면 됩니다. 28일째 골수 검사를 했는데 골수 검사에서 백혈병 세포는 없으면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또는 최소한 정상적인 혈액 세포가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백혈병 세포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8일 골수 검사입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더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지나서 이제 혈액 수치가 회복이 됐다. 이럴 때 최종적으로 골수 검사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이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완전 관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즉 혈액 세포가 회복이 됐을 때 암세포가 없어졌느냐를 증명을 해야 우리가 급성 골수 백혈병의 완전 관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세포가 회복됐을 때 골수에서 백혈병 세포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를 통해서 완전 관해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고, 자, 완전 관해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혈액 수치가 정상 또는 정상 가까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골수에서는 백혈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또는 혈액의 입장으로는 자기 역할을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원래 병이 생기기 전 상태로 일단 되돌려 놓은 겁니다. 자, 되돌려 놨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여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잠깐 이제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성 골수 백혈병의 관해 유도 치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6주에서 8주 정도 병원에서 묵인실에 갇혀가지고 각종 감염 또는 뭐 수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이제 휴식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주 정도를 쉽니다. 2주를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관해 후 치료로 넘어갑니다. 관해 후 치료. 그러면 관해 후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사실은 환자마다 다 다른 거죠. 왜냐면은 이 암세포가 이 얼마나 재발을 잘할 거냐 하는 것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암세포가 얼마나 재발을 잘할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암세포에서 생기는 유전자 또는 염색체의 이상, 즉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암세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는 항암 치료를 해줬을 때 잘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도 있고, 이런 암세포는 항암 치료로 관해가 됐지만 재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세포 자체의 어떤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관해 후 치료는 이런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조혈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혈세포 이식은 공여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는 걸립니다. 따라서 이 2달 정도의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내지 2번의 공고요법 또는 다지기 항암요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 거죠. 보통 이제 공고요법은 한 3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관해유도요법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공고요법은 한 3주 정도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관해유도 치료하고 나서 2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해서 공고요법을 한 3주 정도 해서 회복을 시키고 다시 퇴원해서 또 2주 쉬고 공고요법을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은 또 3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혈세포 이식으로 들어가고 뭐 조혈세포 이식을 안 하는 경우는 공고요법을 뭐 4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급성골수백혈병의 치료는 관해 유도 치료를 하고 관해 후 치료를 계획된 치료를 해서 치료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 종료 시점이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음 치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조혈세포 이식까지 한다고 봤을 때 관해 유도 치료하는데 한 달 반에서 2달 중간에 쉬는 기간, 그 다음에 한 3주니까 한 달로 잡고 그거 2번 정도 하고 조혈세포 이식도 한 4주 정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이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진단받았을 때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6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항암 치료는 결국은 아주 옛날부터 써오던 이런 강력한 항암제를 써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표적 치료라는 것이 등장을 했죠. 표적 치료라는 것이 최근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표적 치료제가 고강도 항암 치료에 같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적 치료. 자, 표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공격할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표적이 없는 거죠. 모든 세포를 다 없애는 게 항암 치료입니다. 표적이 없는 항암 치료.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항암 치료다. 표적 항암 치료는 뭐냐? 항암 치료인데 그것이 암세포에 표적이 있어서 그 표적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쓸 수 있는 몇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FLT3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때는 FLT3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약이 있습니다. 그 표적 치료제 약을 이 7+3 요법에 같이 씁니다. 함께 쓰는 거죠. 함께. 이 치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약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LT3 유전자가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 예후가 좋은 경우, 예후가 좋다. 네. 이거는 예후가 좋은 유전자 또는 염색체가 있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CD33이라고 하는 그런 혈액의 마커가 있습니다. 저 혈액의 마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뭐 도종 골든벨 이런 거 보면은 이름표를 막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표로 나가게 되면 그 반에 이름표를 다 붙이고 있죠. 그러면 그 이름표를 보면 누구다라는 것도 있고 몇 반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혈액세포도 이런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름표를 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는데 그 항원 중에 CD33이라는 게 있고 CD33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급성 골수백혈병에 주로 나옵니다. 림프구 백혈병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수백혈병에서 나오는데 골수백혈병의 한 90% 이상은 얘가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애도 있습니다. 자, CD33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해서 하는 치료인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급성 골수백혈병에 다 듣는 거 아닌가? 당연히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다 듣기는 하는데 특히나 예후가 좋은 경우에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CD33에 대한 표적 항암 치료를 예후가 좋은 경우에 7+3 요법하고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FLT3 유전자도 7+3 요법하고 붙여서 사용을 했듯이 얘도 7+3 요법과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급성 골수 백혈병의 바로 전 단계쯤에 해당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급성 골수 백혈병에서 보인다. 또는 급성 골수 백혈병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부터 생겼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급성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어떤 특징을 갖는 급성 골수 백혈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쓰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이제 아주 특수한 형태로 이 두 가지 7+3 요법의 이 두 가지 약을 하나에 이제 섞어 놓은 약입니다. 따라서 이 약은 7+3 요법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대체해서 이 약을 쓰는 거죠. 이 약 자체 하나가 약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쓴다. 그 다음에 IDH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IDH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IDH 1 유전자, 2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또 쓰는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재발됐을 때 재발에 단독으로 쓰이도록 현재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해 유도 치료에는 쓰이진 않고 재발이 됐는데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써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런 표적 치료제가 현재는 모두 비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급성 골수 백혈병으로 진단받으면은 이게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암이면서 중증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정특례라고 해서 진료비가 상당히 경감이 됩니다. 보통 환자들이 뭐 50%, 40% 이렇게 낼 때 저희 환자는 10%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런데 요 치료는 보험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약 자체는 온전히 이제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는 다 보험이 되지만 요 표적 치료제는 현재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이제 현재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는 지금 보험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은 결국은 환자 또는 보호자 상의를 해서 자, 첫 번째는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되겠죠. 표적이 없으면 어차피 해당이 안 됩니다. 표적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표적이 있다. 그러면 이 약을 쓸 거냐 아니냐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7+3 요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면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치료는 되는데 이런 표적이 있을 때 표적 치료제를 쓰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겠다. 효과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게 우리가 결국은 의학의 어떤 추구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것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더 좋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표적 치료제를 결국 쓸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선택의 어떤 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고강도 항암 치료의 관해 유도 치료, 관해 후 치료, 그 다음에 표적 치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성 골수백혈병이란 무엇인가를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한 치료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 중에 고강도 항암 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저강도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는 고강도가 있고 저강도가 있다. 말 그대로 고강도는 강력한 약을 쓴다. 강력한 약을 써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완치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강도 치료는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없는 치료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면 저강도 치료의 대상은 고강도 치료를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강도 치료를 누구를 할 거냐는 고강도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고강도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고강도 치료를 하는 거고, 고강도 치료를 못하게 되면 저강도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치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저강도 치료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완치를 목표로 하는 사람은 무리해서라도 고강도 치료를 하고,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저강도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은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은 뭐냐, 고강도 치료가 어쨌든 가장 표준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고강도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고강도 치료를 한다. 그렇지만 고강도 치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저강도 치료를 한다. 즉 우리가 치료 목표를 완치로 잡았기 때문에 고강도 치료를 하고, 완치는 포기했기 때문에 저강도 치료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료 목표는 모두 동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를 수도 있죠. 우리가 고강도 치료를 하든 저강도 치료를 시작을 하든 결국은 끝에는 나는 완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가 어떠냐, 현재 상태가 고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고강도 치료로 가지만, 현재 상태가 고강도 치료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면 저강도 치료를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강도 치료를 선택했기 때문에 완치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강도 또는 저강도를 선택을 한다.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강도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고령입니다. 고령. 자, 고령이라고 하면 보통은 75세 이상입니다. 75세가 넘어가면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75세 이상에서는 고강도 치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두 번째, 심장 기능입니다. 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고강도 치료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강도 치료에 들어가는 약이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심장 기능 자체가 처음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고강도 치료는 어렵다.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떨어졌냐? 단순히 나는 평소에 심장이 조금 안 좋았어요, 이걸로 지금 고강도를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특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야 우리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 즉 저강도 치료를 해야 되는 심장 기능의 저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
세 번째, 폐기능입니다. 폐기능. 네. 폐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폐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폐렴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저강도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 네 번째,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 일상생활에 어떤 제한이 있는 분.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침대에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50%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치로는 볼 수 없는 전체적인 환자의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또 저강도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에 들어가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이런 기준에 들어가면 저강도 치료를 하는 거고, 이런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강도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관해 비율, 관해가 되는 비율이 연령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병의 위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일수록 관해 비율이 높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관해 비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한 65세 이상 되면 관해 비율이 50%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해 비율이 고강도 항암 치료면은 보통은 한 50에서 70%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저강도 항암 치료는 기본적으로는 25%의 관해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관해 비율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고강도 치료를 할 수 있으면은 무리해서라도 저강도 치료로 가지 않고 고강도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비율이 최소한 50% 또는 6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강도 항암 치료의 치료 성적과 상당히 유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료가 잘 되냐 아니냐, 즉 완치를 목표로 하느냐 아느냐건 상관없이 현재 상태가 저강도에 해당이 되면 저강도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강도 항암 치료로 시작을 했다가 조혈세포 이식을 받고 이제 완치를 시키겠다, 이런 분도 이제 요즘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강도 항암 치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강도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관해도 잘 되고 환자 상태도 좋아지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조혈세포 이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완치를 위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항암 치료와 저강도 항암 치료는 일단 고강도 항암 치료를 못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냥 한다. 이것이 내가 치료를 완치를 시킬 거냐 아니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것이 예전과 상당히 다른 그런 이제 개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항암 치료는 이 약이 이런 분들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약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래에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항암 치료는
모두 다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모두 입원해서 치료하지만 저강도 항암 치료는 치료 약 자체의 부작용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약은 주사가 7일 들어갔는데 그것 이제 부작용이 심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약은 먹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을 쓰는데, 이 두 가지 약을 쓰다 보니까 굳이 입원해서 치료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외래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강도 치료에 처음에 25%가 나왔던 이유는 저메틸화 치료라고 해서, 이게 주사입니다. 주사. 이 주사를 5일 또는 7일, 이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5일간 들어가는 약도 있고 7일간 들어가는 약도 있습니다. 약에 따라서 5일 들어갈 거냐 7일 들어갈 거냐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약효는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간 들어가는 약 또는 7일간 들어가는 약, 이것을 주사로 쓰고, 그 다음에 먹는 약, BCL2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런 약인데, 이거는 경구입니다. 경구. 경구제. 먹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을 같이 쓰는 것이 저강도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강도 치료는 그래서 고강도 치료와 달리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치료에서 굳이 얻어야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약을 썼을 때 첫 번째 치료가 끝나고 두 번째 치료 들어가기 전에 완전 관해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 완전 관해 비율이 50에서 60% 정도라고 한다면, 그 관해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한 7, 80%는 첫 번째 치료에서 관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치료의 어떤 기간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상당히 빨리 관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강도 치료의 목표는 사실은 완전 관해를 빨리 얻어서 완치를 위한 치료를 가겠다라는 것이 원래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치료는 반복 치료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복 치료. 네. 반복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4주 간격입니다. 4주 간격으로 주사 5일 또는 7일간 주사를 맞고요. 이건 외래에서 합니다. 외래 오셔가지고 주사를 4주에 5일 또는 7일간 연속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5일 또는 7일간 주사를 맞고 4주. 여기는 먹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4주가 됐을 때 다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은 보통 이제 한 3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약이 들어가고, 일주일간 약 쓰고 3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약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고요. 먹는 약을 이제 계속 먹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처음에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저강도 항암 치료를 했는데 관해가 잘 돼서 이제는 완치를 목표로 삼아야겠다. 그런 경우. 또는 치료는 잘 됐는데 완치를 위한 그런 치료로 옮길 생각은 없다. 이런 경우.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해가 되는 비율은 상당히 유사해졌습니다. 굉장히 유사해졌죠. 문제는 완치가 되는 비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관해 후 치료를 하고, 조혈세포 이식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완치를 바라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치 비율이 높아지죠. 그렇지만 저강도 치료는
관해는 상당히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치를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강도 치료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재발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강도 치료를 계속으로 유지할 때 목표가 뭐냐? 관해가 됐거나 지금 현재 상태가 좋아진 것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한 길게.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짧으면 몇 달일 수도 있고 길면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 같으면은 고강도 치료를 못해서 관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도 어렵고 금방 돌아가셨을 분이 저강도 치료를 해서 관해가 잘 되고 따라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길다.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재발한다는 거죠. 이 치료는 완치를 위한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할 거냐? 첫 번째, 완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이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재발이 될 때, 즉 언젠가는 약이 듣지 않고 병이 다시 나빠질 때, 이때까지 치료합니다.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발된 백혈병은 치료 방법이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 치료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재발하고 재발할 때까지는 치료한다. 반복적으로 4주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치료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 나는 저강도 치료를 처음에 받았지만 지금 관해가 잘 됐고 몸 상태도 괜찮고 이제는 완치를 위한 치료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것은 완치를 위한 치료 전까지, 완치를 위한 치료를 뭘 할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혈세포 이식을 합니다. 조혈세포 이식을 한다고 한다면 조혈세포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치료를 유지해서 병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강도 항암 치료에서는 관해 유도 치료를 하고 관해 유도 치료가에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물론 그때는 약이 달라집니다. 약이 달라지는데 저강도 항암 치료는 똑같은 약을 관해 유도 치료에도 쓰고 관해 후 치료에도 쓰는 거죠. 똑같은 약을 씁니다. 계속 유지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치료를 계속 하는 경우는 재발될 때까지 치료하고, 치료를 바꾼 경우에는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 치료를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유지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치료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혈액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때 그 다음 치료가 제때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연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일 때 병이 나빠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골수가 회복이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중간에 골수 검사를 해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치료를 빨리 들어갈 건지 아니면 치료를 다른 치료로 바꿀 건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 혈액 수치의 이상에 따라서
원래 있는 일정과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의 용량을 낮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시는 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재발될 때까지 반복 치료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강도 항암 치료를 할 때 환자분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죠. 언제까지 치료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사실은 다 드렸어요. 재발할 때까지 치료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자꾸 물어보시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강도 항암 치료는 그 치료 자체가 완치를 시키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완치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병을 최대한 길게 조절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강도 항암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아시고 저강도 항암 치료를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